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병실 공기를 타고 천천히 저한테로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전 제가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 닿고 있는지 저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이 다 지고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던 그 시절이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선고는 1년이었는데 남편은 그보다 2달을 더 버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지가 강한 분이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울었는지 웃었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용이라는 말이 꼭 쓸쓸하게 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 조용함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번역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누가 보면 무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루틴 안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같이 쓸려갈 것 같은 그런 균형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오후 저는 번역 파일을 닫고 잠깐 스트레칭을 하다가 휴대폰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울 시내 번호였는데 어딘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한성병원 사회복지팀인데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남편 때문에 병원을 그렇게 오래 드나들었으니까요. 조건 반사 같은 거였어요. 이지한 씨 아시죠? 이지한 씨 보호자 연락처로 김서연 씨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이지한.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잠깐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한은 제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라는 말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 저한테 이지한은 그냥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졸업할 때까지 거의 붙어 다녔어요. 서로 쓴 글을 먼저 읽어주고 새벽에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두고 2시간씩 이야기하던 사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 건 그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어요. 어떻게 끊겼는지를 설명하려면 꽤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바빠서 혹은 멀어져서가 아니었거든요. 끊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한이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채로 그렇게 됐어요. 그 상처가 어느 쪽이 더 컸는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낼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지한 씨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혼자 계시고 다른 연락처가 없어서요. 사회복지사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요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떠올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세워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저 이지한이라는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만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딱히 마음을 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외투를 집어들 때. 저한테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성병원은 서울 외곽 쪽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지한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윤곽은 있는데 세부가 흐릿한 느낌이었어요. 접수처에서 호실을 안내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이었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소독약과 플라스틱과 어딘가 눅눅한 공기가 섞인 그 냄새.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맡던 것과 똑같은 냄새였어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긴장이 오는 게 느껴졌어요. 510호.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에 문 너머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발소리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병실 특유의 적막함이 문 밖까지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멀리서 들렸습니다. 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예전 이지한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해서 강의실에서도 잘 들렸었는데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는데 한쪽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지한은 창문 쪽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불을 허리까지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그 시간이 얼굴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가 창백했어요.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조금 서늘한 눈빛. 왔네. 딱 그 두 글자였습니다. 반갑다고도 미안하다고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에 물컵 하나, 약 봉투 2개. 꽃도 없고 과일도 없고 누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들르는 공간에서는 뭔가 사람의 온기 같은 게 남는데 이 병실에는 그게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됨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왔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표면 아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아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안은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섣불리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공기가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무게감이었는지 아니면 병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압박이었는지 저는 그냥 그녀의 손을 가끔 내려다보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지아는 생각보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문장들만 나왔어요. 언제 왔어? 멀었지? 앉아. 그런 것들이요. 이어지는 대화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이지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새벽까지 이어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병이 몸을 바꿔놓은 것인지 아니면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이지안이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약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것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조금 올려드리고 나오려다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약 봉투를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약 봉투 아래 반쯤 깔려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요. 접히지 않은 채로 그냥 탁자 위에 납작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약 봉투를 옆으로 밀었는데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 메모지였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쓰는 노란 점착 메모지가 아니라 누군가 작은 종이를 직접 잘라 쓴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흘려 쓴 글씨였는데 힘이 없었어요. 눌림이 약해서 군데군데 흐릿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지안이 스스로 적은 건지 누가 남긴 건지도 알 수 없었고요. 맥락도 없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안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이지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였습니다. 이불 위에 올려진 오른손 손가락이 검지 하나가 천천히 구부러졌다가 펴졌어요. 꿈을 꾸다가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이를 들고 멈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지안의 손을 바라봤어요. 한 30초쯤 지났을까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두 손가락이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는 목이 건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섭다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이지안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병실 안 어디에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저는 잠깐 벽에 기대어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종이 한 장과 손가락의 움직임, 그 두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안에 있던 젊은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510호 이지안 씨 보호자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지안 씨 지금 의식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차트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현재 반원수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간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식적인 반응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확실한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간호사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정돈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판단하신 거라서요. 걱정되시면 면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면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인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은 최연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면담실은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가 앉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이지한 씨와 어떤 관계세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연락처 등록이 제 번호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지한의 이름과 진단명, 입원 날짜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전체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현재 간경화 말기로 입원하셨고 의식 수준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통증 조절 치료를 진행 중이고요. 손가락이 움직이던데요. 최 선생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비자발적 반사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적인 의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금 천천히 말했어요.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보호자분이 느끼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도 외부 자극에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슬퍼하실 필요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제가 슬퍼 보였나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말인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제가 본 것이 단순한 반사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면담실을 나왔을 때 복도가 아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층씩 내려가면서 제가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쪽지의 문장,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던 최 선생님의 표정.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문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 쪽지를 이지한이 직접 쓴 거라면 그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쓴 게 아닐까? 의식이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쪽지는 이지한이 병실을 찾아올 누군가에게 남긴 말이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그 맑음이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뭔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어야 할 것 같았는데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파랗기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지한을 검색해봤어요. 오래된 블로그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글이 4년 전이었어요. 글들을 하나씩 훑어봤는데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책 이야기, 산책 이야기, 밥 먹은 이야기. 그러다가 맨 마지막 글에서 멈췄어요. 제목이 없었습니다. 본문만 2줄이었어요. 어떤 사실은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냥 혼자 아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왔다가 갔어요.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지한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했어요. 10년 전 제가 알던 사람, 그리고 오늘 병실에서 제가 본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딱히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다가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 마감이 이틀 뒤였는데 파일을 열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내 이지한의 병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쪽지와 손가락의 움직임과 최 선생님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이 510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또렷하고 단단한 톤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이번 주 안에 서류 처리 끝내야 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형부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어. 내가 먼저 얘기해도.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뭔가 이 대화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발소리를 내며 걸어와서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정돈된 인상이었고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보다 조금 키가 크고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지한 씨 친구예요. 어제도 왔었는데요. 친구요?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지한 씨 동생이에요. 박정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제 남동생 박민철이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번갈아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제 병실에 아무도 없었던 건 그냥 오늘 처음 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지안 쪽을 봤습니다. 이지안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자세였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빠서 자주는 못 오죠. 박정희 씨가 말했어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어제 앉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정희 씨와 박민철 씨는 저와 이지안 사이에 묘하게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리를 내주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갔습니다. 가면서 박정희 씨가 한마디 했어요. 자주 오실 거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보호자니까요. 연락처를 두고 갔습니다. 명함 같은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번호를 보여주며 저한테 저장하라고 했어요. 저는 저장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이지안을 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완전히 뜬 게 아니라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천천히 분명하게.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박민철이 밤에 온다는 걸 알게 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오전을 번역에 쏟고 오후 4시쯤 출발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지아는 자고 있었고 저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지갑을 병실에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510호 앞에 가까워졌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박민철이었어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는 8시 이후였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가족이니까 면회 시간 이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거기 있는데도 저는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철의 목소리였어요. 복도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크지는 않았는데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틈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문 가까이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지금 이 상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뭐가 달라지면 다 끝나. 그냥 가만히 있어. 어차피 못 움직이잖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나직하고 건조했어요. 화가 난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 하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 요즘 자꾸 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경 끄게 해야 해. 오래 두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다행인 동시에 이상하게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천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등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어요. 저는 계단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냐고 묻는다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온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 같은 것이었는데 정확히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 상황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지안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성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것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이지안이 깨어 있었어요. 눈을 반쯤 뜨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민철 씨 다녀간 거 알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지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긴장하는 것 같은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류가 뭐야? 무슨 서류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사적인 움직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이지안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나한테 다 말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싶어. 이지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구부러졌어요.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힘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 원무과에 들러 이지안의 치료 경과를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박정희 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치료 관련 결정권이 그쪽에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면서 저는 박민철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상태가 바뀌면 안 된다. 이지안의 의식이 회복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서류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유산인지 재산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런데 그 구조는 보였어요. 이지안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묶어두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머리가 부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설명되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최동식을 찾아간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저와 이지안이 함께 알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문학 동아리 출신이었고 졸업 후엔 지방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탐사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가끔 기사 링크를 올리는 걸 보긴 했는데 직접 연락한 건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너무 적었거든요. 박민철의 목소리, 이지안의 손가락, 그리고 쪽지 한 장.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러 가면 어떻게 들릴지 알고 있었어요. 걱정이 지나친 사람처럼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과몰입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지안 얘기라고 중요한 것 같다고. 최동식은 다음날 바로 답장을 했어요. 서울에 있다고 보자고.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동식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대학 때는 말이 많고 웃음이 해프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고 듣는 태도가 진지했어요. 기자 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그렇게 만든 건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쪽지 내용, 손가락 움직임, 박민철의 말, 서류 얘기까지. 최동식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그는 커피 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지안이 사고 당하기 전에 나한테도 연락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뭔가 취재해달라고. 자기가 혼자 파다가 더 못 가겠다고. 자료를 좀 넘겨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어. 사고가 언제였어요? 이번 2달 전. 2달. 저는 그 시간을 머릿속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지안이 혼자 뭔가를 파고 있었고 최동식에게 연락을 했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 그 순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아니, 넘겨주기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최동식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이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취재였는지는 알아요? 그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건설 쪽이라고 했어. 구체적으로는 말 안 했는데 자기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 이지안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응, 중견건설사. 기획실이었던 것 같아. 저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지안이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 그 회사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박정희와 박민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정희, 박민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최동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민철. 그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 이름이 이지안한테서 나온 자료에 있었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연락할 때 이지안이 한 번 언급했거든. 조심해야 할 사람들 목록에 있다고. 그날 이후 최동식과 저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단편적인 것들이었어요. 이지안이 연락할 때 흘렸던 말들의 조각, 그리고 그 이후 혼자 찾아봤던 자료들. 저는 이지안 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세밀하게 살폈고요. 우리는 매일 저녁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최동식이 먼저 찾아낸 건 박민철의 이름이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서울 외곽 지역 개발 사업에 하도급으로 들어간 업체였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대표만 있는 유령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수주한 공사 금액이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컸어요. 이게 단독으로 굴러간 게 아니야. 최동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공사 발주를 밀어줬겠지. 그 윗선을 찾으면 돼. 박정희는 그 건설사 기획실 팀장이었어. 이지안이랑 같은 부서.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부서. 이지안이 파고 있던 게 자기 회사 안의 일이었고 그 안에 박정희가 있었다. 그러면 이지안이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고 경위는 알아요? 교통사고야. 공식적으로는 밤에 혼자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공식적으로는 블랙박스 데이터가 사고 직전 구간에서 끊겨 있어. 이지안 차 블랙박스. 그 구간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안의 회사 이름을 알게 된 건 최동식이 찾아준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고 시공 실적 목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눈을 붙잡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노인 요양원 공사였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왜 익숙한지 한참 생각하다가 남편 병수발을 들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 주치의가 완화치료시설을 알아보던 중에 한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그때 저는 거기까지 갈 것 없이 남편이 먼저 가버렸지만 그 이름이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법인이었어요. 법인 대표 이름을 봤습니다. 박정희.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어요. 이지안의 동생. 그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을 지은 건설사가 이지안이 다니던 회사였고요. 최동식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2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도 방금 같은 거 봤어. 그것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3년 전에 입소자 사망 사건이 있었어. 1명이 아니라 3명. 짧은 기간 안에.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불기소로 끝났고 그 이후에 해당 요양원 법인이 토지를 매입했어. 사망한 입소자들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안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랬던 것 같아. 회사 공사 내역 들여다보다가 연결고리를 찾은 거겠지. 기획실에 있으면 자금 흐름 볼 수 있거든. 박정희한테 이 내용이 닿으면 이지안은 없어지는 거지. 이미 한 번 없어질 뻔했고. 그 말이 조용하게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없어질 뻔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묶여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면. 서류.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철이 서류 얘기를 했었어요.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상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최동식이 잠시 침묵했어요. 재산 관련 위임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 이지안이 의식이 없는 상태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거든. 그게 통과되면 박정희가 이지안의 모든 법적 권한을 대리할 수 있어. 재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이지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도 포함되지. 집 컴퓨터 계정. 다 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후견인 신청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1~2달. 이미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심사 중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지안은 깨어 있었어요. 눈을 조금 더 뜨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의식이 또렷한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살짝 닫은 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집에 자료가 있어? 이지안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이나 외장하드나 뭔가. 이지안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한 번. 그게 그렇다는 의미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집 열쇠가 어디 있어? 이지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입술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2글자였어요. 화분. 저는 그 말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화분. 이지안다운 자리였어요. 예전부터 그 애는 중요한 것들을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뒀거든요. 남들이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자리에. 주소 알아. 예전에 내가 이사했을 때 보내준 거 저장해뒀어. 이지안의 눈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빛이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저는 그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없어지게 두지 않을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박민철이 저를 언급했다는 것, 블랙박스가 끊겨 있다는 것, 3명의 사망이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안의 눈이 그 지치고 마른 얼굴 위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눈빛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이 모든 걸 알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쪽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누군가 읽어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지안의 집은 서울 서쪽 끝자락 오래된 빌라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최동식이 차를 빌려줬어요. 혼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이 움직이면 더 눈에 띄니까요. 그는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동안 근처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기로 했어요. 연락이 끊기면 바로 올라오기로 했고요. 빌라 입구에 서서 저는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긴장을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없어 보인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니까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꺼내 최동식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어간다고. 3층 302호. 문 옆 화분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죽어 있었고 하나는 간신히 살아 있었어요. 잎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줄기가 아직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쪽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색 열쇠였어요. 저는 그걸 손에 쥐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안이 이 열쇠를 여기 둔 게 언제였을까? 사고 나기 전이었을까?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
이 자리에 열쇠를 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오래 사람이 없었던 공기가 코를 건드렸어요. 저는 커튼을 열지 않고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밖에서 집안이 환해 보이는 게 싫었거든요. 집은 작았어요.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런데 책이 많았습니다. 벽 한 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어요. 예전 이지한 방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10년이 지나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노트북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외장하드가 하나 있었고 작은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노트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먼저 집었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이지안의 글씨였어요. 힘이 있고 빠른 필체. 병실에서 제가 봤던 흐릿한 글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용은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어요. 날짜, 장소, 이름, 금액, 그리고 짧은 서술들. 저는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민철의 이름이 나왔어요.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이름이 나왔고 사망한 입소자 이름이 3개 나왔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성병원, 담당의 교체 시기, 최현 원장 부임 이후 기록 누락.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최현, 이지안의 담당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면담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 비자발적 반사 반응이라고 했던 그 사람.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최현과 박민철 관계 확인 필요. 병원 쪽 연결고리 있을 가능성.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안은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병원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지금 이지안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최현인 상태로.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자리였습니다. 노트북과 외장하드,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화분을 다시 제자리에 뒀어요. 열쇠도 다시 그 아래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지안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최동식한테 전화했어요. 나왔어요. 자료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빌라 입구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어요. 주황빛이 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이지안은. 그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왔습니다. 최동식은 자료를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카페에 앉아서 노트를 펼치고 외장하드 파일 목록을 훑어보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기자 특유의 차분함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빨라졌어요. 이거 충분해. 그가 말했습니다. 기사로 낼 수 있어? 기사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법적으로 막아야 해. 후견인 신청이 통과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식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이름은 한여진이었고 공익소송을 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했더니 다음날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한 변호사는 저보다 나이가 적어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단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들으면서 빠르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말했습니다. 이지안을 만난 날부터 쪽지와 손가락 움직임, 박민철의 말, 최동식과 함께 찾아낸 것들, 그리고 이지안의 노트까지. 한 변호사는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이지안 씨가 의식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움직임을 제가 봤어요. 목격만으로는 약해요. 의료 기록과 다르니까 독립적인 의료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지안 씨 본인의 의사를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쪽지가 있어요. 필적 감정이 가능하면 쓸 수 있어요. 이지안 씨가 직접 쓴 다른 글씨와 비교해서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가 노트를 받아서 쪽지와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매일 병원에 갔어요. 박정희나 박민철을 마주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박민철은 낮에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밤에만 왔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알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지안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또렷하게.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해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바로 저를 찾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빠르게 걸어가 앉았습니다. 나야. 이지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알아. 2글자였어요. 그 2글자가 병실 안에서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후견인 신청 막을 거야. 내가 의식 있다는 거 증명할 거고. 이지안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노트 가져갔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이지안의 눈에 뭔가 지나갔습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최현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노트에 있었어. 박민철이랑 연결고리 있을 것 같다고 적어뒀더라. 이지안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증거 있어? 이지안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외장하드. 두 번째 폴더. 저는 그날 저녁 최동식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두 번째 폴더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지안이 직접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날짜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이 11개였어요. 최동식과 저는 하나씩 들었습니다. 박민철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박정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목소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최동식이 그 목소리를 듣다가 멈췄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기다려봐. 그는 파일을 몇 군데 더 돌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야. 요양원 인허가 담당했던 사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결고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요양원, 사망사건, 토지 이전, 병원 담당해. 그리고 그것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지아는 이 모든 걸 혼자 모았던 거예요. 회사 안에서 퇴근 후에 밤중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떤 사실은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냥 혼자 아는 게 더 안전할 때가 있다. 그 블로그 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체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혼자 알고 혼자 모으고 때가 될 때까지 숨겨두는 것. 이지안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변호사가 법원에 의료감정 신청을 냈습니다. 동시에 후견인 신청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지안의 의식 상태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최동식은 기사를 준비했어요. 바로 내지 않고 법적 절차와 타이밍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먼저 나가면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판단을 믿었습니다. 박정희한테서 전화가 왔던 건 법원 결정이 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지안이 워낙 오래된 친구니까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시면 이지안한테도 좋지 않아요.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지안을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이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의 의료감정 결정이 나온 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이지안한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직접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지안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의료감정 신청 받아들였어. 독립 전문의가 내 상태 다시 평가할 거야. 이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금이었지만 분명했어요. 후견인 신청도 일단 보류됐고 저는 이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전처럼 힘없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조금 더 힘이 실린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저를 향해 오는 힘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이지안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들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 문장이 제 귓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물고 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는 이지안의 의식 수준이 기존 기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변호사는 그 결과를 근거로 이지안의 법적 의사 능력 인정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연 담당인은 병원 측에서 먼저 교체했어요.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동식의 기사가 나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페이퍼 컴퍼니, 요양원, 사망사건, 통화녹음 하나씩 풀렸습니다. 박민철은 기사가 나간 당일 연락이 두절됐어요. 박정희는 회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지아는 담당이가 바뀌고 나서 치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손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됐고 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어요. 강경화는 여전히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지아는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였어요. 낳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자리. 남편 이야기를 꺼낸 건 이지안이 먼저였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이지안이 저를 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남편 많이 힘들었어?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응, 혼자 다 했어? 거의. 이지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없었잖아. 10년의 공백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없었잖아. 너한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더 사과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로. 저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연두빛 잎이 돋던 그 계절을, 남편이 버텼던 2달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저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요.
이지안의 병실에 처음 들어갔던 날, 아무도 없던 그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은 천천히 꺼져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있어야 했던 거예요. 설명이 안 되어도 증거가 없어도 몸이 먼저 알았던 것처럼 저는 그냥 거기 있었고 그것으로 시작됐습니다.